안녕 여러분. 안녕. 끝이야. 오늘은 둘이서 하는. 우리 둘이 했던 방송이 있었나? 많았지. 많았다고? 많진 않았다. 난 거의 처음 같아. 안느가 없고 둘이 한 방송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나랑 범리랑 둘이 한 적이 있었냐는 거지. 내 기억이 없어. 회계의 역사 3편인가? 그거 우리 둘이 했어? 근데 둘이 할 일이 거의 없지. 왜냐면 빵꾸 내면 대부분 안 되니까. 개소리야. 바로 댓글로 가보고 싶은데 우리 저번에 녹음했던 받고 싶은 연말 선물 월드컵이 올라갔지. 올라갔지. 반응이 좋던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댓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맞는 밸런스를 어거지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를 악물고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기억이 나고. 푸드마트님 댓글인 것 같아요. 플로에 남겨주셨고요. 말도 안 되는 벨붕 월드컵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아니, 좀 부끄럽긴 하다. 근데 우리도 그거 하면서 느꼈잖아. 이거 무슨 잼민이가. 맞아. 쓴 거 약간 현타도 오면서 했지만, 근데 나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방송 있잖아. 그러니까 8회죠. 시즌2 8회인데, 그냥 자기 전에 또 틀어놨다? 근데 내가 우리 방송 자기 전에 트는 적이 없어. 우리 방송 잘 안 좋아하잖아. 잘 안 듣지. 요즘 개편하고 좀 듣는 편인데, 이 방송은 약간 내가 유튜브를 그냥 틀어놓듯이 내가 이걸 틀어놓게 되더라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좀 헤비한 게 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을 때. 근데 뭔가 사람의 목소리는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틀어놓고 자기 전에 들어봤었다.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W 마운틴 님이 댓글을 여러 개를 달아주셨는데 받고 싶은 연말 선물 월드컵을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고 안느님 자꾸 존댓말이 섞여 나오시네요. 혹시 속으로는 보기보다 소심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짱이다 너흰 들어라 라는 식의 안느님 말투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욕을 예전만큼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네. 그지? 아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욕을 많이 하긴 했어. 그지? 아니야, 그래도 예전보단 적어라고 얘기하면 너무 사람 이상해지나? 그것도 적어진 거야? 나 욕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밥 먹으면서. 방송에서는 확실히 욕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나이 먹었나 봐요. 아니, 근데 뭐 욕이라는 게 뭐 할당치가 있어서.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딱 어느 타이밍에 욕을 했을 때 재밌는 타이밍이 되면, 그치. 그럴 때 하는 거지. 뭐 갑자기 오늘은 10마디에 욕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하죠, 요즘. 근데 갑자기 존댓말을. 그러네. 어쨌든 댓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그 김태기님께서 한국인이라면 침투부 구독합시다. 근데 요즘 이말년 작가님, 이제 그 침착맨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은데 요즘 TV에도 엄청 나오시고 너무 유명하던데? 이제 약간 이제 차세대 국민 MC 반열에 진짜 난 그런 삶이 조금 부럽기도 해. 개부럽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돈을 떠나서 돈을 왜 떠나 자꾸? 자꾸 돈을 떠나네. 다가갈 순 없으니까 내가 떠나올 수밖에 없잖아. 돈을 떠나서 나는 지금도 예전에 막 고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철없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철들든 내가 철들든 옛날처럼 못 놀 때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40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렇게 40대 맞지? 몰라? 김풍 작가는 약간 50대 느낌도 나던데? 내가 알기로는 다 4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이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 진짜 가족들이 보면 어쩌다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나이 들고 싶다. 나이값 철없이.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나이값은 사회에서만 하면 되지. 친구들이랑도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봐봐. 그분들이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까? 자, 하나만 더 읽어보면 지지익선 찐팬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지익선 숨은 애청자입니다. 앤서님이 뉴욕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뉴욕의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난리라는데 오늘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아직도 뉴욕에 계시고 근데 아마 그 다음 에피소드엔 갑자기 등장을 하실 텐데. 맞네. 그거는 예전에 녹음해 놓은. 각 떠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녹음을 했는. 그래서 에피소드가 좀 섞여가지고. 이 댓글을 보고, 강풍? 앤서님 뉴욕 어때요? 사진 좀 올려줘봐. 인스타라도 해봐.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앤서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다 예쁘다.
그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다. 개부럽다. 강풍 걱정할 때 아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을 갔다 온 앤서님의 이야기는 한 1월 중순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날 뉴욕 얘기만 하자. 그러니까 나 이탈리아 갔다 왔던 것처럼 앤서도 뉴욕 얘기 좋다. 미국 처음 갔다 오는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난 미국을 안 가봤다 와봐서 좀 궁금하기도 해. 에이, 너가 뭘 알아 미국에 대해서. 내가 태평양 방향으로 가본 적이 별로 없네. 네, 오늘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또 광고를 받았지? 박수 치자. 아유. 어떻게 광고가 연달아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게 풀리나 봐 내년에 좀. 열심히 하면 풀리겠지. 잘 풀릴 건가 봐. 어쨌든 청취자분들 덕분에 우리가 두 번째 광고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도 당연히 도서 광고이다라는 점. 여기 출판사가 어디냐면 RH 코리아라는 곳인데 우리가 이 광고를 받았잖아. 광고를 받고 이제 막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때 읽고 있는 책이 있었어. 근데 여기 출판사 이름이 RH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RH 코리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읽고 있던 책을 딱 봤는데 RH 코리아 책인 거야. 진짜 구라가 아니고. 뭐 법리는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책이었고 진짜 재밌게 읽고 있었거든. 뭐 소설이야? 그거 나중에 내가 발제로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그 연애 유형. 사례집? 그거 알지? 그 회피형, 그 애착관계 이론이랑 연애랑 했던 회피형 그리고 안정형, 불안형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한 책인데 그 책을 딱 읽고 있는 도중에 RH 코리아로부터 광고가 들어왔대. 운명이야 아니야? 운명이네.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게 될 책의 제목이 뭐지?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우각세된. 우각세된. 우각세라고 하자. 우각세대는 이상하니까 우각세. 영어 원제는 이게 라이브 와이어드라고 읽는 것 같은데. 맞아. 라이브 와이어드. 이게 처음에 책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초장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 그러니까 법리가 그렇게 재밌다고 막 자기 할 얘기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내가 알지? 법리가 너무 신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다운이 돼. 그래서 저렇게 들뜬 모습을 이렇게 잡아 끌고 내려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너무 재미있게 봤어. 이게 이제 뇌과학이랑 이제 신경과학 관련된 책이고 이제 데이비드 이글먼. 이게 뭐 소개가 되기로는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뇌과학의 칼세이건이다. 너무 칼세이건. 강력하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과학계에 그 정도의 약간 명성이 있는 분이다. 젊으시대. 근데 약간 신예 같은 느낌?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떴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 책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과학 분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뇌과학 분야인데 예스24 녹음일 기준이야. 지금이 12월 28일인가? 오늘? 29일이 아니고 30일이네. 12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예스24에서는 자연과학 분야, 그러니까 다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거든. 모든 출판사에. 출판사가 아니고 모든 판매 사이트에. 자연과학 분야 14위. 교보문고는 과학 22위. 그리고 내가 항상 보는 알라딘에서는 과학 주간 4위. 높다. 엄청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것도 베스트셀러니까. 저번에도 의문이 들었지만 이 출판사는 왜 우리에게 광고를 맡기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될 책인데 왜 자꾸 광고를 맡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아까 안누도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내가 계속 그 우리 업무 얘기를 하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다.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책 얘기를 조금 해보면 뭐 과학도서니까 뭐 사실 난 과학도서를 원체 좋아하고 앞에서 언급됐던 코스모스도 이제 다큐멘터리로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재밌는 과학도서는 도입부가 강렬해. 맞아. 인정해. 맞아. 이 책도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한데, 그 매슈 얘기를 좀 할 건데, 어린아이 매슈가 나오지, 처음에. 그래서 난 뇌과학 얘기라 그래서 처음에, 우선 시작하면 뇌 그림 하나 있고, 뇌에서 이렇게 화살표 몇 개 그어서 뭐 전두엽이다, 측두엽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려나 했는데, 이제 매슈라는 어린아이의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뇌의 반쪽을 덜어내야 되는 상황에 치인 도입부가 나와. 와, 나 거기서 완전 빨려들었어. 너 되게 간단한 애구나. 뭔 말인지 알아. 이 모든 그러니까 여러 장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장이 12장 정도 있고, 지금 페이지가 400한 초반 페이지까지 있는 책인데, 근데 생각보다 안 얇거든? 근데 막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아.
맞아요. 책 자체가. 두꺼운데 읽다 보면 벌써 내가 이만큼이나 읽었네 정도 될 정도. 그래서 지금 법례가 딱 짚어준 게 뭐냐면 이 책은 내가 보니까 모든 장이 거의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해. 지금 과학책이라고 했지만 과학 전문 서적은 아예 아니고 내가 보니까 교양 서적이야 이거는. 교양 서적인데 분야가 뇌과학 쪽인 것 같아. 근데 요즘 알지 자기개발 때문에 뇌과학 분야 엄청 핫해 책들이. 아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얘기를 풀다 보니 나는 과학의 1도 모르고 뇌과학의 1도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도 내가 보기에 읽을 만한 교양책인 것 같아. 아, 오히려 뇌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아, 그치? 오히려 막 뇌과학에 대한 딥한 얘기가 궁금한 사람에게는 더 딥한 서적은 많으니까. 근데 이거 사례도 정말 이쁜 사례들이 많고. 이쁜 사례들. 그리고 난 중간중간 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되게 이런저런 교양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었어. 뭔가 이 사람이 아는 게 되게 많아. 아, 맞아. 그냥 과학자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게 자기 분야만 아는 분은 아니고. 사례가 진짜 다양하고. 사례가 되게 교양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강렬한 도입부였지. 내 절반을 잘라야 된다.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자르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안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죽습니다. 아니야. 저 왜 이렇게 MSG 엄청 치네. 죽습니다가 아니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치. 그러니까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막 그런 질문 하잖아,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 순간을 계속 돌이켜봐도 후회가 없을 자신이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 의사들이.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부모님들이 결정을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매슈가 잘라내죠, 뇌를. 근데 나 정말 책을 읽으면서 헉했던 게 처음에 읽으면서 갑자기 어린아이의 뇌를 절반을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막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 야, 도입부 장난 아니다 이랬는데 부모가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 매슈 얘기가 아니야. 맞아. 그리고 매슈가 책 중간에 또 나와. 다시 나와.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뒤에서 매슈 얘기 다시 나올 때 너무 반가웠는데. 맞아. 어쨌든 1장은 이제 섬세한 분홍색 지휘자라고 해서 이제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장이 되는데 매슈 얘기를 먼저 좀 꺼내서 얘기를 해보면 안느 말처럼 잘라냈고 그게 뭐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반을 잘라내서 덜어냈고 근데도 매슈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 그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메시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는 걸 생각할 때 나도 이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뇌가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생체 기관이어서 조금만 다쳐도 혹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약간 뭔가 어렴풋한 이미지가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절반을 덜어내? 그게 말이 되나? 약간 그러면서 살 수가 있나 정상적으로?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옛날에 좀 포악한 범죄잖아. 좀 안 좋은 역사긴 하지만 너무 막 활발하고 괄괄한 여성을 상대로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 되게 옛날 얘기인데 근데 전두엽을 절제하면 사람이 멍해진대. 그러니까 뭐 차분해진다고 거기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차분해진 게 아니고 이제 뇌가 고장난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접해본 경험이 있어서 뇌라는 건 정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절반을 덜어내고도 잘 살고 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시작되니까 나는 1장에서 완전 빠진 거야. 완전 매료가 되었구만 이 사람. 근데 나는 사실 법례가 이 얘기가 1장의 전부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에 나는 1장의 전부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좀 와닿았던 뇌라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사람이 사실 뭐 사람은 뇌로 움직이잖아.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은 모든 변화의 합이고 어제의 그 사람은 오늘과 아주 조금 달랐다.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뇌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게 진짜로 달라졌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달라졌다고 뇌가.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 책을 읽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꽂혔던 건 그거였어. 뭐? 1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1953년 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해독을 해서 근데 한참 이제 90년대쯤 들어오면 이제 게놈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그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그런 작업을 착수를 해서 사실
지금 인간의 염기서열은 다 해독이 됐지. 그래서 이 DNA 염기서열만 있으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작가의 질문이 있어. 맞아. 기억나.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뭐냐면 똑같은 DNA의 사람이 한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맞아. 지금 태어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지. 아니라는 거지. DNA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절반에 불과하고 그치, 반쪽. 나머지는 이제 주변 환경, 우리가 얻는 살아가는 경험, 인생들, 주변인들, 어렸을 때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흡수하는 뇌의 역할, 그거에서 온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난 되게 빠져들었던 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결국에 이제 이 작가가 1장에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메시지는 뇌가 계속 변화한다. 그리고 아까 범례가 이 책의 제목 한번 짚어줬었잖아. 라이브 와이어드. 이게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만든 개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생후배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랑은 다른 라이브웨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생후배선 관련해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엄청나게 쏟아냈잖아. 근데 이 1장이 되게 짧아. 맞아. 진짜 이 짧은 이 장에 우리가 방금 말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되게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1장은 꼭 읽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들고 1장만 읽어봐도 진짜 짧아, 1장. 나 같은 사람은 야 이건 사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맞아. 이 책을 다 읽으면 이 매슈라는 애가 어떻게 뇌의 반을 잘라냈는데도 잘 살 수 있었는지 비밀이 나와. 이게 모든 사람이 매슈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뇌 절반을 절제를 받는다? 매슈처럼 못 살아. 근데 그 이유가 이 책에 나와. 궁금하면 끝까지 읽어보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 DNA는 이제 뭐 인간을 구성하긴 하지만 절반의 상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로 나온다는 뜻이야. 사실 우리가 신생아가 세상에 응애하고 나오면 이상하게 동물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나는 항상 동물의 왕국을 부모님이랑 예전에 어릴 때 같이 보면은 엄마가 그 얘기를 했었어. 아니 기린들이나 늑대들은 태어나자마자 밥 찾아 먹고 걸어 다니는데 왜 강아지들도 사실 그치. 완전 신생아 때 제외하면 뛰어다니지. 왜 인간만 몇 년을 들쳐업고 다녀야 되고 입에다가 뭘 먹여줘야 되고 정말 볼 때마다 열받는다. 그런 얘기를 난 진짜로 부모님이랑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서 그 점을 딱 알려줘. 왜 그런가?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 주변의 경험적인 것들로 채워가는가? 이제 이게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된 게 없는 것만큼 세상에 나온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절반을 남겨놨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심지어 숨쉬고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든 거의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과 그런 패턴들도 다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읽다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인간과 동물이 다르면 그거를 측정할 수도 있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는 용량을 혹은 배우는 양을 측정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데 인간은 뭐 걷기는커녕 누워만 있잖아. 그럼 배우는 양을 그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그 정보의 뇌에서 양을 진짜로 배우는 양을 정말로 그걸 측정해서 그 가설을 증명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한 몇 문장 지나가니까 우리는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없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뭐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서 뭐 이제 뇌가 발달해서 이제 좀 주름이 많아지고 이 배선이 길어지는 것들도 막 측정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장에서는 조금 나처럼 좀 이과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나는 근데 이 장에서 이제 이과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 했는데 나는 이 장에 데니얼 얘기밖에 기억 안 나. 마지막쯤에. 근데 실제로 나도 몰랐던 얘기인데 2005년이면 꽤 옛날이 아니지? 한 17년 전? 플로리다에서 진짜 말 그대로 야생아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데니얼이라는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데니얼이니까 뭔가 남자아이일 것 같기도 하고. 사진을 보면 너무 예뻐. 근데 이 아이가 7살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내내 작은 벽장 안에 갇혀서 자랐대. 그치, 학대를 당한 거지. 그냥
방치를 된 거지, 방치. 근데 이게 방치 수준이 벽장 안에 있었고 발견됐을 때 온몸이 똥이랑 바퀴벌레 때문에 얼룩덜룩했대. 그러니까 그 정도야. 거의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땠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야생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자주 접했어. 그치. 뭐 늑대랑 뭐 자라난 아이라든지. 라든지 뭐 그 정글북이라든지 킹콩 맞나? 정글북이 아니고 그 타잔. 타잔도 전형적인 야생아잖아. 근데 왜 타잔이나 그런 미디어에 나오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실 잘 적응해 나가고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진짜 야생아는 그걸 못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년이 지나도 빨대컵 사용법을 터득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영장류라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배우는 것들이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촉감으로 만지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경험으로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똑같은 고민을 했지.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 사례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다니엘이. 근데 실제로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아무것도 못하더라. 근데 어느 정도냐면 조금만 딱딱한 음식을 주면 씹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난 거기서 약간 뇌가 정지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경도에 따라서 음식의 경도에 따라서 어금니로 씹든 앞니로 씹든 무르면 앞니로도 씹을 수 있고 딱딱하면 어금니로 씹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거구나. 당연히 DNA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맞다와 틀리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가로젓는 것.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가르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심지어 또 용변을 보는 거. 이것도 근데 화장실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얘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은 타잔 나온 거랑 정글북에 나오는 걔네 다 그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닐까? 다 픽션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왜 타잔은 그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우리가 다 얘기하기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3장부터 이제 진짜 신기한 얘기들이 줄지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얼마나 재밌게 읽었냐면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되나? 나는 다 이거 필기하면서 봤어. 와 징그러. 아니 너무 빼곡해.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말이. 그래가지고 막 적으면서 봤는데 3장은 이제 뭐 이름은 내면은 외면의 거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우리가 뇌의 특정 영역에 뭐 전극을 박아서 거기다 전기 신호를 줘서 막 손가락을 꿈틀꿈틀하게 한다든지 그런 실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몇 번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과연 우리 이 신체 기관을 움직이는 혹은 신체 기관에서 오는 정보들을 인식하는 이런 뇌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기한 점은 비슷한 기관끼리 뇌에서 근접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팔에서 느끼는 신체의 감각이랑 뭐 팔꿈치나 이렇게 손목에서 느끼는 감각이 실제로 뇌에서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뭐 손가락의 감각은 뇌 뭐 왼쪽에 있고 손바닥은 오른쪽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대담한 질문을 던져. 태어났을 때는 뭐 양팔이 다 있었어. 손가락도 다 있었어. 근데 후천적으로 신체를 잃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될까? 질문이 너무 흥미로운 거야.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잘렸어. 그 오른팔에서 들어올 감각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뇌의 특정 부분이 텅 비어있나? 감각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러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라고 해서 이제 흥미롭게 책을 읽어서 실제로 이제 팔이 절단된 이제 해군 제독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자기는 오른팔이 느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그지. 근데 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범명은 지금 엄청 신기하다 얘기해줬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좀 유명한 얘기라 생각해. 난 읽으면서, 그치, 이 정도는 근데 내가 뇌도 몰라도 유명한 게 들을 수 있었던 사례를 확인해주는 느낌? 근데 이 책에서 조금 더 그게 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더 잘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맞아. 근데 나 그 부분도 재밌었어.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 장을 좀 읽어보면 결국에 뇌는 사라진 신체 기관을 느끼는 그 감각 피질이 사라져. 오른팔이 없어지면
오른팔의 촉감을 담당하던 부분이 없어져. 없어진다는 게 뇌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 뇌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없어지고, 그치, 그게 더 중요하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감각이 그 부분을 차지해. 그러니까 뇌는 쉬는 부분은 없고, 뇌가 쉬는 부분은 없고, 다른 감각이 이제 쓸 데가 없어진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다른 업무를 하더라. 그래서 난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뇌에는 지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우배선 라이브 와이어드 이 책 제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 뇌는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례를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이제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시각을 담당하던 그런 감각 피질이 없어지고, 청각을 잃은 사람들은 청각을 느끼던 감각 피질이 없어져서 이제 다른 역할로서 이제 뇌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딱 들었는데 그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각을 잃어서 시각 피질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부분이 청각이든 아니면 후각이든 그 부분이 그 영역을 차지했어. 그럼 그 영역이 넓어졌잖아. 그러면 그쪽이 더 발달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눈 시각이 사라지면,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있잖아. 원래 시각이 없이 태어난 분들, 장님이신 분들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거나 이런 건 다들 알잖아. 근데 이제 이 질문인 거지. 그럼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시각이 사라지면 똑같이 청각이 올라가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가지로 던지는데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좋아지고 이게 앞이 안 보여서 청각이 발달한다는 게 그냥 주의를 기울여서 청각을 정말 더 주의 깊게 듣는다가 아니고 진짜로 뇌가 변한다. 그러니까 진짜 청각의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지. 진짜로 뇌가 변해서 청각에서 오는 혹은 후각에서 오는 신호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뇌가 변한다. 근데 난 그거는 궁금하다. 그러니까 시력은 다시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후퇴만 하지. 마치 충치처럼. 그치. 그럼 나중에 청력을 잃은 사람은 시력이 좋아지는가? 궁금하다, 이런 거.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그 청각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각의 역할이 있다면 좋아질 수 있지만 정말로 시력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시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뇌가 적응을 한다. 주어진 상황에. 그래서 여기까지 읽다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 그 변화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다음에 변화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실험이 나오지. 근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이 부분이 나는 제일 신기했는데 시각을 잃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든 선천적으로든 시각을 잃은 사람이 시각을 담당하던 이런 피질이 다른 쪽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면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도 경험적으로나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시각을 안 잃어버린 사람도 이렇게 안대를 채워서 눈을 가리고 점자 읽기 같은 걸 훈련시키면 눈을 안 가리고 점자 읽기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빨리 외운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에서는 1시간 정도만 눈을 가리고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가 재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시력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가 뇌가 뭔가 변화해서 우리 일상에서 좀 어려움이 닥쳐서 그거를 뇌가 적응을 해서 그거에 맞게 생활할 수 있게끔 생우 배선 작업을 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속도가 거의 1시간 혹은 짧게는 3, 40분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뇌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약간 그렇게까지 좀 극단적이게 안 가더라도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어둠 속에서 눈이 금방 적응하잖아. 막 몇 년 필요 없잖아. 그 어둠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내 눈이 뭔가 작동을 한 게 아니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지금 사방이 어두워졌으니 하면서 이제 변화를 시킨 그런 사례들을 좀 생각해보면 또 우리도 실제로 생각해보면 많이 겪고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빠르게 쇠퇴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안 쓰기 때문이 아니라 안 쓴다고 생각한 뇌가 그 부분을 없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잘하지 하다가도 그 사람이 악기를 몇 주만 쉬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1시간이면 뇌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몇 주만 쉬어도 이제 금방 다시 그런 손가락 움직임을 다시 가져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재편이 이루어진다.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딱 펴고 목차를 한번 쫙 훑었을 때 내 눈을 사로잡았던 건 꿈 얘기야.
근데 나는 원래 꿈에 관심이 많아. 원래도 꿈을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이고. 자각몽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브 챕터 중에 꿈과 행성의 자전이 무슨 상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챕터가 있어. 아, 제목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다 제목이 다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가설을 제시하지. 이 책을 읽고 내가 해결된 궁금증은 왜 뇌는 꿈을 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꿈이라는 거는 사실상 약간 나는 오락에 가깝거든. 아, 그치. 재밌잖아. 뭐 현실이 아니니까. 재밌고 뭔가 내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걸 뭐 보게 해준다거나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오락거리였으면은 인류가 진화하는 역사상 사라졌을 거야. 그치.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까지도 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생존에 도움이 됐다라는 말이거든. 그걸 해결해줘, 이 책이. 아, 그걸 얘기는 안 해주고? 오케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서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뇌가 어디에 적응해서 변화합니다 하다가 꿈은 왜 있는가? 갑자기 질문을 딱 던지는데 그럴싸하게 해결하시지. 그럴싸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자전이랑도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지.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4, 5장을 좀 묶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4, 5장도 되게 재밌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손가락의 감각 아니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손가락의 그런 정교함 이런 걸 잠깐만 쉬어도 우리가 안대를 가리고 잠깐만 수업을 들어도 뭔가 촉각이 살아나듯이 정말 빠른 속도로 뇌가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한다고 했는데 4, 5장은 약간 그런 거야. 원래 없던 기관을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전기 신호를 뇌가 해석을 하는 거지. 사실 뇌 입장에서는 눈에서 오는 전기 신호나 달팽이관을 통해서 오는 그 청각의 전기 신호나 그냥 전기 신호를 해석할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전기 신호로 뇌에 줄 수 있다면 뇌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다고 얘기 나오지. 지금 들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키면 동서남북이 나오는 나침반이 있잖아. 이제 전자 나침반이 있는데 그 전자 나침반을 뭐 등이나 뭐 아니면 배나 이렇게 좀 촉각이 남아 도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장치를 해서 우리가 북쪽을 바라볼 때에 진동을 하고 남쪽을 바라볼 때에 진동이 좀 약해지고 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좀 이렇게 전기적 감각 신호로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뇌가 그거에 적응해서 길을 다른 방식으로 찾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길을 찾을 때 여기 KFC가 있고 돌아가면 국민은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찾았는데 그 감각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찾은 다음에 그걸로 길을 찾기 시작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없었던 기능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뇌한테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 와. 그 정도로 뇌가 빨리 변하고 적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부를 만한 능력인 거네, 사실상. 그렇지.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예시고 여기 진짜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인공 와우, 안 들리는 사람 들리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망막칩. 이게 수정체나 이 눈 안에 있는 이 액체가 고장난 사람들한테 앞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망막칩 같은 거. 그런 걸 뇌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없는 몸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적외선 시야를 사람한테 심어줘서 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의 사람. 거의 올빼미처럼.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아마 중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팔이 3개가 달린 사람이 실제로 태어났잖아. 그치. 있을 수 사진도 있지. 여기 있어, 책 안에. 그럼 그 사람의 뇌는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 근데 이게 과학 서적이긴 한 게 이상한 실험이 좀 많아. 이게 팔 3개 있는 거 나오고 그 눈동자 2개인 곤충에다가 눈 하나 더 달아서 눈 3개 만들어보고 약간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러네. 실험들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실험들이지.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육손이라고 하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신 아저씨를 실제로 알아서 이제 어린 마음에 볼 때마다 맨날 눈이 가는 거야.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지. 어릴 때는 심지어 알긴 알아. 실례라는 걸 알아. 그 나이에도. 이게 너무 막 진짜 막말로 징그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내가 어려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긴 하지. 엄지손가락에 달려 있었거든. 그 다른 손가락이.
그럼 그분의 뇌는, 그럼 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처럼 감각을 인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같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뭐 신경 외적이래. 외과적으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색깔을 더 볼 수 있는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책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아놀드 슈워트제네거는 왜 악센트가 안 떨어져 나가는데 밀라 쿠니스는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든. 근데 밀라 쿠니스 영어하는 거 뭐 영화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미국 영어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민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사실상 내가 초반에 이제 매슈와 나의 차이가 이 얘기지. 그러니까 매슈는 어렸을 때 뇌의 반을 절제해서 잘 살지만 내가 지금 뭔가 사고를 당해서 뇌의 반을 절제하면은 절대 못 살거든.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 차이가 이제 뇌의 민감기에 대한 얘기랑 이제 얽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자식을 영어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언제 영어 배우게 해야 돼? 어릴 때? 어릴 때. 근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데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거 원래 아는 얘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주긴 하지. 그러면은 그치. 그 민감기, 그 뇌가 변화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야. 만약에 새로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우리 애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게 하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영어 유치원 보내고. 참 슬픈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배움이 닫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되면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게 사실이다. 라고 뇌과학자가 팩트를 내려줬어. 이거 그 타이틀부터 그렇잖아. 나이든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 맞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 성인도 어린애들처럼 배우면 어린애들처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언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과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성인들도 어린애들처럼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돌아다녔었는데 뇌과학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미 늦었다는 거.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뇌가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뇌의 특정 뭐 파트가,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거면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이제 혀가 움직이고 막 이제 구강들이 움직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런 게 언제 다치느냐?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친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틈틈이 찔끔찔끔 영어를 하시던 분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속도는 느려진다고 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여기서 그 미닫이 문 얘기를 하는데 문이 닫힌다는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 문이 닫히는 기관이나 문이 닫히는 그런 어떤 기술들 그리고 능력들은 능력마다 다 다르고 언제 문이 닫히는지 능력마다 다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문이 닫힌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변화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래. 그치. 다만 느려졌을 뿐. 그래서 어쨌든 좀 이건 맞는 거지. 우리나라 분들도 영어를 나중에 배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혹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시는 분들 많지만 억양을 보면 확실히 이제 뭐 발음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만약에 배웠더라면 또 미국식 억양을 좀 습득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 35살이던 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먼이 했던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점점 젊을 때처럼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바는 이거야. 35살까지가 무언가 큰 변화를 이룰 때라는 거야. 그 이후로 가면은 어렸을 때만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뇌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인슈타인도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가 막 20살? 21살? 이랬다고 하지. 특허청에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뭔가 내가 물리학자로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거야. 이 사람이 탄식을 한 거야. 그럼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 이런 탄식이 노화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실제로 나는 좀 읽으면서 좀 조바심이 느껴지더라. 35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진짜로 큰 일을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35살 이전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로 나는 해석을 했거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읽으면서. 근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얻어간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물론 안내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려면 뭐 좀 젊고
뇌도 팔팔할 때 하는 게 좋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난 오히려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든 공부적으로든 뭔가를 하고 싶으면 틈틈이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뇌가 변화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감지될 때 변화를 하고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변화를 멈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틈틈이 계속 새로운 전기 자극을 줘야 뇌도 계속 굳어지지 않고 계속 말랑말랑한 상태가 유지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뇌가 이제 거의 다 적응을 끝내고 굳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신체 기관이 한쪽이 뭔가 뭐 사고로 의해서 절단이 됐다던가 하면은 뇌가 막 또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난 오히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틈틈이 매일매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난 해석을 했어.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 제목으로 끝나거든. 맞아. 육성으로 막 이게 나오는 거야. 약간 정리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뭐 사실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모르고 있고 얼마나 모르고 있고 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왜 책의 제목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인지를 딱 방점을 찍으면서 맞아. 책이 끝나지. 나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을 어떻게든 묻어가려는 그 물리학 책들이 있거든? 뭔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산다. 뭐 그런 것처럼 요즘 책에 약간 트렌드라는 생각을 해. 맞아.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그치, 근데 실제로 이 책의 원제는 또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붙이잖아. 그 출판사 쪽에서. 싶기는 한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너는 인문학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박상욱 교수님이 썼던 책도 약간 인문학이 묻어 들어간 물리학 책이었거든? 그런 느낌이 나는 제목이다. 왜 이런 내용일까? 난 제목 읽었을 때 와닿지 않았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근데 여기 마지막 장을 읽으면 하고 이해가 다 돼. 그래서 맞아.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되는구나. 맞아. 이게 참 신기한 게 결국에 앞에서 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되는 거였어.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약간 빡치는 거 아니야? 니네만 알고 자기들은 안 껴준다고? 그러니까 뇌가 다 경험 의존적이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같은 DNA를 공유하는 안누와 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 이 모양이 달라야 해, 우린 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또 재밌었던 게 내가 또 인공지능이나 AI 쪽으로 뭐 조금 안다고 하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 인간의 뇌의 그 뉴런의 연결이 한 200조 개 정도 된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평가받는 모델들이 한 1조 개 정도의 그 유사 뉴런, 그러니까 인공 뉴런이지. 인공 뉴런들의 이런 연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1조 개까지 온 거야. 이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1조 개까지 왔는데 그럼 그게 200조 개를 넘어서는 순간 뭐 더 기술 개발이 되고 더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더 반도체들이 발전을 해서 200조 개를 넘는 순간 인간을 뛰어넘겠구나 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너 그런 생각 할 것 같았어. 난 안 했거든. 나는 막 반대했어. 우린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하지. 사실 AI 연구하시는 분들 다 그 생각할걸. 인간의 200조 개의 뉴런 연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이 오긴 와. 왜냐면 개수는 하드웨어는 오겠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기대가 완전히 박살났어. 맞아. 나도 그랬어. 이게 김범례 같은 놈도 이제 꼴 좋다 이런 생각했어. 이게 연결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라이브 와이어드, 생우배선 유기적으로 하드웨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책에서도 나와. 지금의 인공지능은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주어진 200조 개든 300조 개든에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전기 신호만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시도인 거지. 실제로 유기적으로 뭐 갑자기 인공지능이 카메라가 한 대 고장났다고 해서 카메라가 2개였는데 카메라 하나로 적응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쳐줬다. 근데 지금 딱 얘기한 사례 중에 난 제일 재밌었던 사례가 딱 그거야. 늑대는 덫에 걸리면 본인의 발을 물어뜯고 절뚝절뚝 걸어 나가지만 기계는 본인의 다리가 덫에 걸리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야. 이 딱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느꼈지. 역시 로봇은
따라올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얘기들이 책을 읽으면 좀 더 깊이 와닿는. 전반적으로 나는 되게 추천하고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양서적으로 뇌과학 분야 책으로 안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나는 광고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읽게 될 수 있어서 난 되게 좋았었고. 아마 안 읽었을 거야. 광고 안 들어왔어. 그치. 너무 재밌게 읽었고 난 막 필기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너무 와닿는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과적으로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더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범례가 인스타 한번 올려주라. 그래. 필기 첨부해가지고. 그래, 내가 책도 예쁘게 찍어가지고 앤서처럼. 악필이라서. 아니야, 첫 화면을부터 그러고 너 필기 띄우지 말고. 뭔지 알지? 첫 화면은 이쁜 책 사진. 근데 책이 진짜 이쁘다? 맞아. 책 이뻐. 책장을 장식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진짜 이쁘고 세련됐고 이거를 이제 앤서처럼 예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주기로 범례가 약속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 오늘 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가 아니지. 해피 뉴 이어 맞지? 해피 뉴 이어 맞나? 이거 새해 첫 방송이야. 그런가? 1월 2일에 올라가잖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도 고생 많았고요. 내년도 잘 부탁해. 올해도구나. 올해도 잘 부탁해. 안녕. 안녕.